한국은 한류의 영향으로 거품이 상당해요. 당신의 미래를 위해서 한국보다는 중국으로 가는 게 좋을 거예요. 중국과 한국은 가까우니 똑같은 거 아닌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중국이 하늘이면 한국은 땅입니다. 여기 중국 법원의 실수 때문에 후진국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던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다는 독일인 판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단 하루 만에 길거리에서 충격적인 일을 겪고 모든 중국인 지인과의 연을 끊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판사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감동시작 애청자 여러분,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보기 드문 여자 판사로 근무하고 있는 미카엘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법조인이었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남들은 평범한 학교 수업을 들을 때부터 법을 공부해 왔었던 저는 저의 직무와 관련된 법조계 지식 말고서는 사실상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의 경험에 불과했는데요. 그렇게 독일의 국립법대를 졸업하자마자 신입 판사 자격을 얻을 수 있었던 저는 본격적인 재판 경험을 쌓기 전에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는 대기업 로펌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한 중국인 동료와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사무를 봐주는 직원에 불과했지만 어째서인지 틈만 나면 저를 불러서 후진국 독일을 떠나 중국에서 젊은 나이에 여행 경험을 쌓는 것은 어떻겠냐며 저를 유혹했고 평소 아시아 나라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저는 결국 끈질긴 중국인 동료의 제안 때문에 여름 휴가를 맞아 중국으로 떠났는데요. 그런데 처음 도착한 중국은 제 예상과는 다소 멀리 떨어진 무언가 기괴한 나라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독일도 그렇게 잘 사는 나라는 아니지만 처음 경험한 중국은 도시 어디를 가나 건물이 낡아서 빈곤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것은 중국에서 어느 정도 상류층인 법조인 사람들까지도 월세를 지불할 능력이 없어 길거리에서 박스로 집을 만들고 지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심지어 평소 저에게 중국은 엄청난 부자 나라이면서 선진국이라 저와 같은 판사조차 필요 없을 정도로 시민의식이 높은 나라라고 했던 중국인 동료의 말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희 여행 캐리어가 사라지는 도둑질을 겪게 되자 어이가 없을 정도였죠. 특히나 공항에 있던 중국 공안은 제가 중국인 동료와 함께 있던 모습을 보고 있으면서도 여행 가방을 찾고 싶으면 수고비를 달라며 개인적인 돈을 요구했고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중국인의 비열한 모습에 결국 중국인 동료와 말다툼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인 동료는 중국은 원래 모든 일을 돈으로 해결하는 부자 나라라며 오히려 중국 공안을 감싸주는 모습을 보였고 심지어는 제가 너무 기분이 나빠 당장 독일로 돌아간다고 하자 저의 여권을 강제로 빼앗고는 실내로 돌아가고 싶으면 돈을 내놓으라는 황당한 태도까지 보이더군요. 평소 중국인 동료는 제가 독일에 있을 때부터 몇 명 있지도 않았던 한국인 직원들한테 당신들은 후진국 사람이라는 말과 함께 중국을 따라하는 나라의 사람들이라며 말다툼을 벌이며 기괴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제 여권을 훔쳐가면서 돈을 달라고 하는 모습은 딱 그것과 똑같은 황당한 모습이었죠. 알고 봤더니 중국인 동료는 판사로 근무하는 저희 돈을 노리고 저를 중국으로 데려왔던 것이었고 결국 저는 거액의 현금을 환전해서 지불하고 난 뒤 가까스로 여권과 여행 가방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에 중국 공항에서 눈물을 흘리며 넋이 나가 있었으나 공항에 있던 중국인들은 그 누구도 저를 위로하지 않았고 저는 결국 독일로 돌아가려던 일정을 변경해 홧김에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는데요. 평소 한국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지만 중국에서 독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먼 비행거리였고 휴가 일정도 너무나 많이 남았던 터라 저는 평소 중국인 동료가 그렇게나 열등감을 보이던 한국을 한 번은 방문해봐야겠다는 도전에 가까운 일정 변경이었죠. 하지만 한국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던 저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고 결국 독일의 로펌에 있던 한국인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저의 상황을 알리고 조금이나마 여행 일정에 대한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인 동료는 자신도 현재 여름 휴가를 맞아 한국에 도착해 있다는 말과 함께 독일보다는 훨씬 빨리 한국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저에게 비행기 시간을 알려주면 공항에 있겠다는 배려를 보여줬고, 저는 그 순간 알 수 없는 한국인 동료 미희의 친절에 울컥하는 마음이 들더군요. 그런데 한국에 도착한 지 약 1시간 뒤 저는 그때부터 눈앞에 펼쳐지는 한국의 모습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중국에 도착했을 때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치밀한 입국 검사는 물론 제가 입고 있던 속옷들까지 샅샅이 수색했고, 심지어 저의 잠옷이 들어있는 가방까지 전부 공항 바닥에 펼치는 중국의 이해할 수 없는 입국 심사가 기본이었는데, 한국은 이러한 과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한국의 공항에서는 그저 출입구처럼 생긴 문을 지나가니 자동으로 모든 입국 검사와 신체 검사가 완료되었고, 이에 더해 저희 여행 가방에 들어있는 물건까지 내부 카메라를 통해 단순 검사만 할 뿐, 중국처럼 치욕스러운 과정 자체가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나 중국에서는 이러한 한국처럼 간편한 무인 입국 검사 기술이 없는 듯 모든 검사를 완료하는 데에만 3시간이 넘게 걸렸었는데, 한국에서는 모든 입국 검사가 10분 안쪽으로 완료되었고, 중국 공항에서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불분명한 목적의 돈을 요구하지도 않았죠. 중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에는 그곳의 공항 직원들마저도 아무런 이유 없이 저희 어깨를 접촉하거나 입냄새를 검사한다는 핑계로 저희 목을 잡기도 했었는데, 한국에서는 이런 비열한 중국 공항에서의 접촉이 전혀 없었을 뿐더러 모든 공항 직원들이 너무나 친절해서 눈물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진짜 놀라움은 바로 저의 모든 입국 심사가 끝나자마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는데요. 기분 좋고도 짧은 입국 심사를 마친 뒤 저는 로펌 동료였던 미희를 기다리기 위해 공항 통로에 앉아 있었고, 어느 정도 시간도 남았던 터라 저의 노트북을 꺼내 미희가 도착할 때까지 재판 관련 문서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방금 전까지 있었던 저희 노트북 서류 가방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심지어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아 단 한 걸음도 움직일 수가 없었는데요. 이미 1시간 전 중국 공항에서 잃어버린 여행 캐리어를 찾고 싶으면 돈을 내라는 중국 공안. 경찰의 부당한 제한을 경험했었던 저는 또다시 반복되는 비슷한 일에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였고, 결국 급하게 핸드폰을 들어 미희에게 전화를 걸고 도움을 요청하고 말았죠. 그런데 울면서 전화를 걸려던 바로 그 순간 요리사복을 입은 한 한국인 남성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혹시 한국 여행이 처음이냐는 질문과 함께 자신의 도움이 필요하냐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는 공항 내부 식당에서 일하는 한국인 셰프였고, 제가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 다가왔다며 저에게 안심하라는 말과 함께 자신의 식당 명함까지 보여주더군요. 다행스럽게도 어느 정도 영어로 소통이 가능했던 그에게 저는 중요한 서류 가방을 잃어버렸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그는 저의 말을 듣자마자 잠시 팔짱을 끼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리고 저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역시나 한국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돈을 요구하는구나라는 실망감과 함께 결국 좌절하고 말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또다시 한숨을 내쉬며 미희에게 마저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공항 안내 방송으로 저의 서류 가방에 대한 색깔, 그리고 크기에 대한 설명과 함께 내부에는 법과 관련된 문서, 그리고 노트북이 있다는 공항 안내 방송이 공항 전체에 울려 퍼졌고, 저는 그 방송을 듣자마자 경악하고 말았는데요. 그랬습니다. 돈을 요구하는 줄 알았던 한국인 요리사분은 제가 고개를 숙이고 있던 사이 핸드폰 공항 어플을 이용, 분실 신고 접수를 진행해 제가 잃어버린 가방과 상황을 문자로 보내 알렸던 것이, 이러한 놀라운 선진국 서비스가 실행되고 있었던 인천공항에서는 곧바로 안내 방송으로 저희 가방에 대한 행방을 찾고 나섰던 것이었죠. 그리고 한국의 선진국 놀라움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몇몇 공항 직원분이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핸드폰 사진을 통해 현재 접수되어 있는 서류 가방을 보여주겠다며 혹시 제가 잃어버린 가방이 있다면 말씀을 하라고 했고, 저는 그 순간 한국은 중국과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시민의식을 가진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는데요. 가방을 찾고 싶으면 먼저 돈을 내라던 중국 공항과 달리, 한국의 공항에서는 주위 모든 사람들이 저의 가방을 찾기 위해 뛰어다니고 있었고,
공항 직원들조차 바로바로 걸려오는 분실 신고 전화 접수를 받으며 저의 가방을 찾아주기 위해 모두가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저희 잃어버린 서류 가방을 찾는 데에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는데요. 알고 봤더니 저는 입국심사장 출구에 가방을 잠시 바닥에 내려두고 완전히 잊어버렸던 것이었고, 저의 바로 뒤에 있던 한국인이 그것을 주워 이미 공항 분실센터에 보관되고 있던 상태였죠. 한국인들은 너무 가난해서 서로의 물건을 훔쳐간다던 중국인 동료의 말은 그저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할 정도로, 한국인들은 남의 것을 주워서 곧바로 분실센터에 맡기는 믿기 어려운 대단한 시민의식의 사람들이었고, 또한 이에 더해 핸드폰 어플을 통해 곧바로 분실물 신고 접수를 알리고, 공항 내부 방송으로 이를 방송까지 해주는 인프라 시스템은 직접 경험하면서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시민의식뿐만 아니라 부유한 선진국 시스템, 한국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기적이었고, 저는 가방을 찾자마자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려 그저 고맙다는 말만 반복할 수밖에 없었죠. 그 어떤 한국인들도 저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오히려 한국인 공항 직원분은 저에게 여행을 하는 동안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교통수단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담긴 교통카드까지 무료로 제공해 주시더군요. 중국뿐만 아니라 제가 머물렀던 독일에서도 요즘은 길거리에 물건을 훔쳐가거나 노숙자들이 자고 있는 사이, 그들의 옷과 물건을 훔쳐가는 범죄가 성행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 한국은 이러한 상황과는 거리가 먼 듯 사람들의 시민의식은 너무 높아서 믿기 어려울 정도였고, 이에 더해 쾌적하고도 부유한 나라처럼 보이는 공항은 현재 한국이 왜 중국인들에게 열등감을 유발하는 멋진 나라인지 여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잠깐 경험했었던 중국이었지만 낡고 노후화되어 있는 중국 공항의 모습과 한국은 너무나 달랐고, 저는 그때부터 왜 요즘 많은 독일인들이 한국으로 이민을 떠나는지 완전히 이해가 되었죠. 그리고 잠시 뒤 저는 저의 한국인 직장 동료 미희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미희은 제가 있었던 일을 말해주자 한국에서는 평범한 일들 중 하나라며 그게 한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본 마음가짐이라고 했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깜짝 놀라고 말았죠. 저와 함께 일했었던 중국인 동료만 하더라도 법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고객들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돈을 뽑아 먹을 수 있을까라며 비열한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 싫었는데, 한국인들은 이러한 생각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따뜻함과 배려가 몸에 배어 있는 친절한 사람들 같았거든요. 미희은 큰일을 치렀다며 얼른 밥을 먹으러 도시로 향하자고 했고, 저는 그렇게 인생 처음 한국의 지하철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희를 따라 지하철을 탑승하러 간 저는 지하철 개찰구에 도착하자마자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제가 경험했었던 독일의 지하철은 너무 낡아서 지하철이 언제 도착하는지조차 제대로 알 수가 없어서 지하철의 이용률 자체가 엄청나게 떨어지는데, 한국은 놀랍게도 지하철 스테이션의 은행과 음식점, 심지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의료병원 시설까지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중국에서도 지하철을 몇 번 탔었던 저는 탈 때마다 너무 좋지 않은 냄새가 나서 머리가 무거웠는데, 놀랍게도 한국은 지하철 내부에 최신식 공기청정기가 곳곳에 설치되어 공기를 정화하고 있었고, 이에 더해 지하철 내부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음악 관련 무대는 눈으로 보면서도 신기했어요. 마치 지하철이 하나의 부유한 국가다운 콘텐츠 시설처럼 운영되고 있었고, 저는 바로 그때 부유한 나라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이 얼마나 편하게 살고 있는 것일까라는 부러운 감정까지 느껴지더군요. 중국에서는 길거리 자체에서부터 벌써 도시다운 느낌은 없고 마치 시골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중국인 상인들이 대부분 제대로 씻지조차 않은 채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한국의 길거리에서는 이러한 모습은커녕 오히려 길거리에 너무나 키가 크고 예쁜 사람들이 많아서 꽤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이 열등감을 느끼는 게 이해가 될 정도로 같은 아시아 지역의 나라이지만 외모에서부터 중국인과 한국인은 큰 차이가 있었고, 영양적으로도 한국인들은 부유한 음식을 먹는 것인지, 여자들인데도 중국인 남성보다 키와 체격이 커서 더욱 더 아름답게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미희 씨와 함께 지하철을 타고 가던 그때 저는 굉장히 이상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미희 씨는 잠시 업무를 보겠다면서 핸드폰 어플을 이용해 무언가를 하고 있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법적 자문과 관련된 도움을 핸드폰 어플로 주고받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독일에서는 법적 도움을 받으려면 무조건적으로 주의 변호사나 로펌, 판사 자문을 거액의 돈을 주고 받아야만 했기에 저는 미희 씨에게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이냐며 당황한 질문을 건넸고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죠. 미희 씨는 요즘 한국에서는 핸드폰 어플을 이용해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편리한 프로그램이 있다며 저에게 몇 가지 어플을 소개해줬고 자신 또한 그곳에 소속되어 굳이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일을 할 수 있다는 놀라운 설명을 해줬습니다. 알고 봤더니 한국은 이러한 핸드폰 어플 인프라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디지털 선진국의 나라였고 이러한 법적 자문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는 그토록이나 어려웠던 병원의 진료 예약, 심지어 원한다면 핸드폰 어플을 통해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하고 그에 맞는 처방전을 받아볼 수 있더군요. 말 그대로 디지털 인프라가 발달되어 있는 한국이 아니라면 절대 불가능한 선진국의 모습이었고 저는 중국과 너무나 다른 한국의 모습에 그만 엄청난 매력을 느끼고 빠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중국에서는 그 흔한 전화통화조차 기지국이 노후화되었다는 이유로 공항에서 통신을 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었는데 놀랍게도 한국은 지하철 내부에서 무료로 와이파이까지 이용할 수 있었고 이미 여기서부터 가난한 나라 중국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게 느껴졌거든요. 엄청난 기술의 발달은 한국인들의 시민의식과 합쳐져 더욱 부유한 나라로 성장시켰던 것이었고 이미 양심까지 팔아버리고 가난한 나라로 전락해버린 중국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미희 씨는 놀라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더니 지하철과 관련된 핸드폰 어플이 있다며 저에게 도착 시간까지 표시되고 있는 핸드폰 어플의 화면을 보여줬고 놀랍게도 그 시간이 되자마자 저와 미희 씨가 타고 있던 지하철은 정확하게 역에서 멈춰서더군요. 심지어 지하철 스테이션에는 저희 뒤에 오는 지하철이 몇 분 뒤에 오는지까지 표시되어 있었고 저는 단 1초의 시간마저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나라 한국이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 후 미희 씨와 함께 한국에서 일주일 정도 휴가를 보낸 저는 지금은 독일에서의 판사 자격을 포기하고 한국에서 또 다른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법과 관련된 직업을 가져왔었지만 저는 한국에서 또 다른 도전을 해보고 싶었고 미희 씨 또한 자신이 요즘 카페 창업과 관련되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같이 하지 않겠냐며 동업자의 제안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버는 돈이 적을 수 있으나 제가 경험한 나라들 중 한국이 제일 살기 좋고 안전한 나라인 것은 변함이 없기에 저는 앞으로도 선진국 한국에서 쭉 지내며 당분간은 부러운 한국인들의 삶을 직접 체험해 볼 것 같네요. 제가 정착해서 살아갈 도시나 방문해 볼 관광지가 있으시면 댓글로 추천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인 천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택시 안. 한 태국 여성이 택시가 어둑어둑한 빈 골목으로 방향을 틀자 계속 어디로 가는지 큰 소리로 묻고 있습니다. 호텔 주소가 적힌 휴대폰을 흔들며 기사에게 원래의 길로 가라고 다시 한번 외치지만 택시 기사는 계속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서툰 한국어로 중얼거릴 뿐인데요. 그러자 홍등가가 나오게 되고 그 여성은 놀라서 살려달라고 외치는데요. 이 택시 기사는 이 여성을 어디로 데려가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태국 사람 링링입니다. 중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 느꼈던 불안감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국제무역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태국 출신의 젊은 비즈니스 컨설턴트였던 저는 회사에서 새로운 베이징 지사의 운영 책임자로 저를 선택했을 때 매우 기뻤습니다. 귀중한 경험을 쌓고 성공을 위한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였으니까요. 하지만 23살의 나이에 중국처럼 광활하고 복잡한 국가로 지구 반대편으로 이동하는 것은 완전히 막막했습니다. 간단한 인사말 외에는 중국어를 전혀 할 줄 몰랐고 중국 문화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으며 중국의 불투명한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정부의 엄격한 감독, 엄격한 인터넷 검열, 도시에 만연한 공에 제한된 개인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는 제 불안감을 가중시켰습니다.
부모님도 제가 외국인을 두 팔 벌려 환영하지 않는 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해 걱정하셨죠. 어머니는 비행기를 타기 전 마지막 영상통화에서 조심해라 링링이라며 그곳에서 말과 행동을 조심해라. 한 번만 잘못하면 당국에 의해 추방당하거나 더 나쁜 일을 당할 수도 있어 어머니의 걱정은 과장된 것일 수도 있지만 많은 외국인이 중국에 대해 느끼는 불안감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베이징으로 향하는 몇 시간의 비행기에서 잠을 청하는 저를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직장, 아파트 도시 문화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마침내 베이징 공항에 도착해 엄청난 인파 외국어 간판 빠른 중국어로 대화가 오가는 베이징 공항의 거대한 규모를 보았을 때 아까의 긴장감이 사라졌습니다. 서툰 중국어로 혼자 세관을 통과하는 것은 제 기계를 시험하는 일이었습니다. 딱딱한 얼굴의 직원은 저에게 무례한 질문을 퍼부은 후 마침내 제 서류에 도장을 찍고 손을 흔들며 통과시켰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자 끝없이 펼쳐진 고속도로의 차들이 거칠게 달리고 안개 속에서 반짝이는 고층 빌딩과 습한 여름 공기를 질식시키는 짙은 스모그 구름이 저를 압도하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다행히도 회사에서 2개 국어를 구사하는 베테랑 직원 왕씨가 마중 나와주었습니다. 베이징에 온 걸 환영해요. 그가 환하게 웃으며 완벽한 영어 실력과 밝은 태도로 저를 즉시 안심시켰습니다. 시내로 차를 몰고 가면서 왕씨는 유용한 중국어 표현부터 문화 팁, 볼거리 추천까지 모든 것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는 이 역동적인 도시에서 사는 것을 좋아할 것이라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꽉 막힌 도로와 칙칙한 콘크리트, 건물 지칠 줄 모르는 스모그의 마스크를 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의 낙관론에 동의하기 어려웠습니다. 별다른 특징이 없는 골목을 돌아 제가 새로 이사온 20층짜리 아파트 건물 앞에 멈췄을 때의 제 의구심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비좁은 아파트의 눅눅한 냄새와 벗겨진 벽지 낚은 가구는 안락함을 주지 못했습니다. 왕씨는 대부분의 외국인 숙소가 현지 기준보다 낮다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새 보금자리가 들 집을 둘러보면서 저는 이곳에 온 것이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면서 흐르는 눈물을 억지로 참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왕씨는 필수 서류를 신청하고 중국 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기초 중국어 수업에 등록하고 이 거대한 도시를 탐색하는 데 동행하며 제가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숨막히는 스모그로 뒤덮인 나무 없는 콘크리트 정글, 똑같은 고층 빌딩 군단. 낯선 사람들이 끊임없이 불편하게 몸을 기울이는 혼란스러운 시장. 화학약품 냄새가 진동하는 공기 등 어디를 가도 디스토피아 소설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월요일 아침 오리엔테이션을 위해 루청 테크놀로지스 30층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저는 이미 지쳐서 치앙마이의 푸른 녹지와 맑은 공기에 익숙한 안락함을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중국인 얼굴에 둘러싸인 저는 최고 운영 책임자가 방안을 둘러보며 속사포 같은 중국어를 말하기 전부터 완전히 고립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의 권위적인 어조와 직원들에게 던지는 날카로운 질문은 마치 사관생도들에게 연설하는 장군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일주는 서류 작업 시스템 등록 회사 규정 준수 정책과 엄격한 데이터 보안 규칙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공급망 중단과 주요 고객을 위협하는 사이버 같은 어려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회의로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하루 10시간에서 12시간의 고강도 업무에 몰두하면서 현지 동료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부지런한지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이 책상에서 국수를 먹는 모습부터 제 연애 상태에 대한 지극히 사적인 질문, 단체 시사 중 모두가 중국으로 전환하면서 느끼는 소외감 등 끊임없는 문화적 충격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음식 주문이나 현금 인출과 같은 기본적인 업무에 지치고 내성적인 저를 압도하는 거대한 도시에 압도당하고 이미 집에 대한 그리움으로 매일 밤 베개에 기대어 느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왕씨는 계속해서 저에게 동기를 부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지겠지만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곧 친구를 사귈 수 있을 거예요. 요청에서는 이미 널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어. 이번 과제는 자신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열심히 하세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제가 지고 반대편에 있는 모든 사람과 제가 알고 사랑하는 모든 것에서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낯선 환경에서 3년 가까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금요일 저녁 마침내 침대에 누웠을 때 저는 베이징의 우뚝 솟은 스카이라인이 무한의 어두운 약속을 상징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코 이해하거나 적응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이 혼란스러운 나라에서 길고 힘든 2년의 세월이 펼쳐져 있다는 것이죠. 베이징에서의 첫 몇 주는 문화적 충격이 끝없이 쏟아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오염된 회색 하늘 광란에 인파 낯선 음식, 뚫을 수 없는 언어 장벽 사이에서 저는 완전히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루청 테크놀로지스 베이징 본사에서 운영을 총괄하는 새로운 역할도 예상치 못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이 거대한 다국적 기업의 비잔틴 조직 구조를 헤쳐나가는 것은 외국인으로서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여러 부서 간의 번역 과정에서 필수적인 인사이트를 잃기도 했습니다. 도쿄에 있는 모기업 본사의 조언을 구해도 인내심을 갖고 문화적 차이를 포용하라는 상투적인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한편 중국 정부의 엄격한 미디어 검열과 비즈니스 규제는 끊임없이 장애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기본적인 광고 및 파트너십 계약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해 귀중한 몇 주를 허비했습니다. 이메일과 웹브라우징도 민감한 콘텐츠로 간주되는 콘텐츠를 차단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직면했습니다. 현지 동료들이 주요 공급업체의 지적재산권 위반과 같이 제가 용납할 수 없는 문제를 용인하는 것처럼 보였을 때 불만이 커졌습니다. 중국에서는 미국과 같은 비즈니스 윤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 매니저는 힘겹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유연성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위조품 생산을 눈감는 것은 윤리적 비즈니스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였습니다. 이 복잡한 환경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감은 제 정신 건강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저의 어려움을 설명하려고 했을 때 가족들의 긍정적인 격려가 제 고립감을 증폭시킬 뿐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한 달이 지났으니 조금만 더 시간을 줘 제 여동생. 차오는 삐걱거리는 매체 통화를 통해 이야기했습니다. 넌 항상 일 때문에 세계를 여행하고 싶다고 말했잖아. 고통 없이 얻는 게 없다고 차오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제가 겪은 문화적 충격의 깊이를 말로 표현하기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베이징 냄새 소리 리듬 등 삶의 질감 자체가 완전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지하철의 복잡한 미로를 헤매거나 닭발과 같은 예상치 못한 메뉴에 당황하는 등 매일매일 새로운 당혹감이 밀려왔습니다. 유일한 위안은 도착하자마자 활기찬 미국인 선생님인 마가렛을 사귄 것이었습니다. 공해로 인해 자주 중단되는 긴 저녁 식사 시간 동안 저는 베이징의 난공불락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으며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알아요. 여긴 말이 안 되는 곳이라고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은 제 결혼 여부에 대해 이러한 질문을 하는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매를 들고 다니는지 물어보는 건 무례한 거조라고 마가렛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관료주의적 문제와 문화적으로 얽힌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서로를 위로하며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가렛이 저보다 더 순조롭게 해외 생활에 적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베이징의 감각에 대한 공격에 움츠러드는 동안 마가렛은 동료들로부터 잘 알려지지 않은 중국어 관용구를 배우는 등 사소한 발견에 기뻐했습니다. 또한 음식 투어 침술 세션 도시 주변의 외딴 봉우리를 오르는 탐험가 그룹을 통해 중국 문화에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편 드물게 주어지는 자유시간에는 멀리 떨어진 태국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긴 통화를 하며 익숙한 것을 그리워했습니다. 방콕에서 5년 넘게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 니엘과 수없이 많은 시간을 통화했습니다. 그가 제 일상의 시연을 주의 깊게 들어주는 동안 저는 우리의 경험이 다른 방향으로 서서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길 건너편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은 공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그는 리우 해변의 맑고 푸른 하늘을 자랑하면서 대화는 점점 더 긴장되었습니다. 고향에서의 추억에 더 매달릴수록 더 멀어지고 단절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태국이 꿈처럼 사라지는 동안 베이징은 하루하루 당황스러운 하루를 보내며
저를 자기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듯 했습니다. 이런 소외감은 10월 무렵 겨울의 첫 기운에 떨며 루청의 사무실로 걸어가면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과 이른 어둠은 태국의 끝없는 여름에 대한 원초적인 갈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눈물을 훔치면서 제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에서, 이토록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바로 그때 왕 씨가 편지를 흔들며 제게 달려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보건국에서 링 씨에게 온 거예요. 그가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긴급한 요청이 있어 내륙 700마일 이상 떨어진 우한에서 발생한 위험한 신종호흡기 바이러스 조사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은 저는 48시간 안에 준비해야 했습니다. 공황 상태에 빠진 저는 베이징이 쉽게 손을 놓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나라를 헤쳐나가기 위한 저희 고군분투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몇 달 동안 우한에서 미스터리한 신종 질병을 조사하는 강행군 끝에 저는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온 지 1주 만에 갑작스럽게 루청의 새로운 한국, 서울 본사를 감독하는 자리로 발령받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상사인 왕레이가 이 소식을 전할 때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자네 경력을 위한 멋진 발걸음이 될 거야. 한국은 외국인이 많은 매우 현대적인 곳이야. 자네는 쉽게 적응할 수 있을 거야.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현지에서 어렵게 자리를 잡았는데 왜 회사는 또다시 저를 뿌리째 뽑아버리려고 하는 걸까요? 레이에게 갑작스러운 정근의 이유를 물었더니 그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우한에서의 조사 업무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불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비밀 조치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거부하는 그의 태도에 나는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바이러스 발생에 대한 불길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제가 중국에서 쫓겨난 것일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최근의 격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깊어졌습니다. 나만 미친 독재자와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고. 우리가 위챗을 통해 이야기할 때 그녀는 외쳤어요. 한편 저의 오랜 부재에 힘들어하던 장거리. 태국 남자친구 니엘은 제가 1년 더 떨어져 지낼 수 있다고 말하자 위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너는 또다시 우리 관계보다 직장을 택하고 있군요. 그는 전화를 끊기 전에 씁쓸하게 비난했습니다. 그의 의심은 한국에 정착하지 않고 해외에서 화려한 해외 근무를 선택한 제 자신의 숨겨진 후회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나는 왕 씨에게 베이징에 머물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회사에서 하는 말만 되풀이하며 안타까운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이 새로운 임무는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제가 서울에 위험할 정도로 높은 대기오염 수치에 대한 건강 우려를 제기하자 그는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한국은 질서 정연한 거리 규칙을 지키는 차분한 사람들, 현대식 첨단 편의시설 등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계절이 뚜렷하고 파란 하늘도 있죠. 그의 말은 공허하게 메아리 쳤습니다. 베이징의 낯설미 여전히 제게 깊은 충격을 주었는데 비자 발적 이주를 통해 한국이 어떻게 친숙하게 느껴질 수 있을까요? 출국 전 일주일은 긴장감과 미완의 업무로 가득 찬 채 흘러갔다. 이전 팀은 몇 달 전 태국에서 저를 쫓아낼 때와 마찬가지로 절제된 공감으로 서울지사를 빠르게 설립했습니다. 필사적으로 밤늦게까지 한국 문화를 연구했지만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서울은 수백 년 된 사찰과 복잡하게 얽힌 거리 위로 우뚝 솟은 최첨단 기술과 번쩍이는 고층 빌딩이 있는 초고속의 반짝이는 미래형 대도시로 사실상 이해할 수 없는 곳처럼 보였습니다. 여행 블로그에서는 22세기를 향해 질주하는 초현대적 사회이면서도 고대의 전통과 신비로운 사회 규칙으로 가득 차 있다고 묘사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녁 식사를 하며 마가렛에게 한국에 대한 두려움을 털어놓던 중 포춘 쿠키가 작은 위안을 주었습니다. 행복은 바로 옆에 있으니 찾지 마세요. 삶이 통제불능으로 어지럽게 돌아가는데 행복을 기대하는 어리석음에 큰 소리로 웃을 뻔했습니다. 베이징에서의 마지막 시간은 지쳐서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8월의 더운 밤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가 황해의 상공으로 솟아오르면서 저는 스모그가 자욱한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는 베이징의 스카이라인을 슬프게 바라보며 이 혼란스러운 나라를 고향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내가 이곳에 와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걸까? 서울에 도착하자 모든 것이 제 혼란스러움을 증폭시켰습니다. 베이징의 번잡한 도시에 이어 초현대식 인천공항이 의외로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매끈한 급행열차를 타고 화려한 대도시로 들어서자 서울의 낯설미 저를 압도했습니다. 바깥에서 불어오는 바람보다 긴장감에 살짝 몸을 떨었습니다. 휴대전화를 확인하던 중 마가렛이 보낸 이상하게도 안심이 되는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서울은 현대와 전통이 완벽하게 어우러져 정말 재미있어요. 신나는 변화에 대비합시다. 그녀의 말은 끔찍하게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제 친구는 여행과 새로운 모험을 좋아했습니다. 반면 저는 집에 익숙함을 갈망했습니다. 몇 시간의 비행 끝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세관을 향해 가방을 끌고 가는데 한국인공항 도우미가 다가왔습니다. 서울에 잘 오셨어요. 그녀가 어눌한 영어로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호텔까지 택시가 필요하세요. 교통편을 마련해 주겠다는 그녀의 제안을 흔쾌히 수확한 저는 기관총처럼 빠른 한국말로 운전기사와 대화하는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국어의 들쭉날쭉한 리듬과 거친 말투는 제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밖에서 대기 중인 택시에 올라타자 에어컨의 시원한 바람이 재킷을 파고들자 나는 몸을 움츠렸다가 서둘러 짐을 트렁크에 싣는 운전기사의 퉁명스러운 고개가 불안감을 자극했습니다. 한국인은 감정적이고 시끄러운 중국인과 달리 조용하고 일중심적이라는 왕 씨의 말이 떠올랐어요. 택시가 밤을 향해 달리는 동안 나는 이 혼란스러운 나라에 대한 어떤 계시가 나타나기를 바라며 지나가는 밝은 불빛을 간절히 바라보았다. 하지만 매끈한 유리타워와 네온사인에서 빛나는 이상한 기호들은 제가 새로운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완전히 낯선 곳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더욱 확고히 해줄 뿐이었습니다. 다만 저는 어떤 선입견도 미지의 한국에서의 당황스러운 모험에 대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호텔까지 택시를 타고 가는 첫날 밤은 완전히 불안한 기분이었습니다. 뒷좌석에 웅크리고 앉아 얼어붙은 도로를 운전하는 운전기사를 바라보면서 저는 비자발적인 해외 파견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공항 도우미는 운전기사에게 서정적인 한국어로 호텔 주소를 설명하면서 따뜻하게 웃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속도로에 차를 세웠을 때 저는 이 낯선 사람이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 모른다는 불길한 불안감만 느꼈습니다. 4시간 가까이 이동한 후 불안하고 당신 저는 택시기사가 저를 납치할지도 모른다는 비논리적인 두려움과 싸웠습니다. 쓸데없는 걱정이야 저는 스스로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우미는 면허가 있는 공항 택시를 불렀고 저는 한글로 된 주소를 보여주며 호텔 이름을 확인했으니까요. 문화 충격과 시차로 인한 피곤함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졌을 뿐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정신을 차리려다 서울의 초안대적인 광경에 놀랐습니다. 베이징의 꽉 막힌 도로에 비해 넓은 고속도로는 놀라울 정도로 막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고층 빌딩 숲과 고대 사찰이 산재한 숲 사이로 번쩍이는 불빛이 지나갔습니다. 곧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영하의 기온에도 불구하고 활기가 넘치는 레스토랑과 상점이 즐비한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택시는 구불구불한 이면도로를 지나 호텔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가로수 길에 차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기사가 갑자기 어둑어둑한 빈 골목으로 방향을 틀자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큰 길에서 방향을 틀었을까요? 안심이 되던 도시의 불빛이 어두운 건물 뒤로 갑자기 멀어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아직 호텔 쪽으로 가고 있는 걸까? 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호텔 이름을 반복하며 한글로 적힌 주소를 가리켰다 하지만 운전기사는 아무런 반응 없이 정중하게 고개만 끄덕일 뿐 다시 그 커브를 돌았습니다. 특히 주말 저녁이라 유난히 조용하고 한산한 동네를 보니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정확히 어디로 데려가는 거죠? 저는 걱정이 커지면서 더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터무니없어 보이지만 실제로 납치나 더 큰 위험에 처한 것은 아닐까요? 운전기사는 이해할 수 없는 희미한 미소를 번뜩이고는 그림자가 드리워진 좁은 길을 천천히 택시를 몰았습니다. 당황한 저는 갑자기 전방의 밝은 불빛을 통해 우리가 있는 곳이 홍등가라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호텔 위치나 유명한 밤 문화와는 완전히 떨어진 불법적이고 지저분한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호텔 주소가 적힌 휴대폰을 흔들며 기사에게 원래의 길로 가라고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서툰 한국어로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창고나 지하 벙커에 갇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상상을 하며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택시가 홍등가의 외로운 지형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자 이 시간에는 무력하게 비명을 질러도 주의를 끌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심장이 심하게 두근거리면서 저는 문을 강제로 열고 천천히 움직이는 택시에서 뛰어내릴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늦은 밤에 이 거대하고 낯선 도시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불운은 겹쳐서 나타난다는 한국 고유의 믿음이 제 머릿속을 메아리치며 불길하게 다가왔습니다. 첫째, 중국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저를 서울로 추방했습니다. 그리고 이 운전기사는 불길한 의도를 가지고 제 입국 계획을 가로챘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악몽이 닥칠까요? 그 순간 베이징 스모그와 인파가 질서정연하지만 전혀 헤아릴 수 없는 한국의 모습에 비하면 오히려 위안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적어도 중국에서는 언어와 문화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납치된 최이유도 석방해달라고 호소할 말도 없이 끔찍하게 외로웠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바로 그때 택시가 지저분한 포스터로 뒤덮인 낡은 건물 앞에서 속도를 늦췄습니다. 이곳이 최종 목적지처럼 무섭게 보였습니다. 기사가 기어를 주차로 바꾸기 전에 저는 필사적으로 문을 열고 탈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꿈틀거리는 제 손목을 힘껏 잡았습니다. 저는 입을 벌리고 얼어붙은 밤을 향해 거칠게 비명을 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택시가 불길한 건물 앞에서 불길하게 공회전하는 동안 택시기사의 비늘 같은 손이 제 손목을 감쌌을 때 공포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비행이 실패한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비명을 지르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숨을 들이쉬기도 전에 눈부신 손전등 불빛과 고함 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고 2명의 경찰관이 삐걱거리는 무전기에 다급하게 말을 걸며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악몽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순식간에 저를 덮쳤습니다. 경찰이 제 처지를 이해했다면 당연히 호텔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경찰은 제가 눈물을 흘리며 미친 듯이 운전기사를 가리키는 것을 무시한 채 신속하면서도 단호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잠시 고민한 후 한 경찰관이 문을 열어주며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가라고 손짓했습니다. 그의 단호한 어조는 어떤 반론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혼란스럽고 여전히 떨리는 저는 몸에도 불구하고 재빨리 순종했습니다. 제가 택시 문을 열어서 현지 법을 위반한 건 아닐까요? 불안감이 다시 고조되면서 태국으로 추방되거나 외국 교도소에 수감되는 등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경찰관들은 저를 택시에 기대어 서게 하고는 제 몸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호텔 주소는 여기예요. 저는 서툰 영어로 호텔 주소가 적힌 짐과 휴대폰을 힘없이 손짓하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질문만 계속 던졌습니다. 마침내 저를 수색하던 경찰관이 한 발 물러나 다시 무전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제가 체포되는 건가요? 하지만 경찰은 수갑 대신 트렁크에서 가방을 꺼내 다른 택시를 부르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아드레날린과 긴장감에 압도되어 대답을 요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서둘러 순순히 따랐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저와 함께 새 택시로 가서 정중하게 짐을 싣고 나서 2번째 기사에게 진지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차에 타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저는 알 수 없는 어쩌면 안전하지 않은 목적지로 향하는 또 다른 무허가 택시를 타는 것 같아 겁이 나서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망설이는 것을 본 경찰관은 부드럽게 뒷좌석에 앉도록 도와주었고 안전벨트까지 매고 문을 단단히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차를 몰고 가면서 친절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린 저는 깜빡이는 불빛이 사라지는 것을 보며 뒤로 물러나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택시 기사가 부드럽게 여성분이라고 부르며 눈물을 보고 의아한 듯 손짓을 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무서워요 공항 호텔입니다. 저는 더듬거리며 주소가 적힌 출력물을 미친 듯이 흔들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호텔 주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안심하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운전하는 동안 그는 정신이 없는 제 모습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계속 뒤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이 끔찍한 납치 사건에 대한 모든 혼란과 괴로움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공포에 갑자기 기운이 빠진 저는 눈물을 흘리며 서울의 우뚝 솟은 유리 스카이라인을 가로질러 반짝이는 환영의 불빛을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호텔 이름이 적힌 불빛 아래 택시가 멈춰섰을 때 저는 끔찍하게 잘못된 밤에 대한 불신만 느꼈습니다. 친절한 운전기사가 제 짐을 내려주면서 무언가를 힘주어 설명하며 운전대를 조작하는 듯한 흉내를 냈습니다. 내가 왜 그런 위험에 처하게 되었는지 정당화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씁쓸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감사의 미소를 지으며 서둘러 매끈하게 정돈된 로비로 들어가 방에서 안전하게 쓰러지고 싶었습니다. 미소 띈 호텔 직원이 나를 반갑게 맞아주며 등록을 확인하는 순간 더 이상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처음부터 위험하고 당황스러웠다는 것만 깨달았습니다. 마침내 방에 혼자 남겨진 저는 분노와 남은 두려움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회에 대한 설명도 없이 회사로부터 2번이나 추방당해 지구 반대편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허름한 베이징 아파트와 달리 새하얀 침대 키트 밑에 누워 늦게 울다가 축복받은 잠이 찾아왔을 때야 비로소 탈출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무심코 아침 식사를 고르고 있는데 갑자기 휴대폰에서 왕 씨의 번호가 울렸습니다. 평소처럼 쾌활한 목소리로 안심시켜줄 거라 기대했던 저는 어젯밤의 끔찍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한 후 겁에 질린 그의 숨소리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다음 다급한 말은 저를 더 깊이 놀라게 했습니다. 첫 번째 운전자는 사고 후 고속도로가 정체된 것을 알아차리고 제가 너무 지쳐 보였기 때문에 더 빨리 호텔에 도착하기 위해 한적한 인면도로를 선택했다고 재빨리 설명했습니다. 그는 한적한 이면도로로 우회함으로써 제가 1시간 동안 고통스러운 교통, 체증의 덫에 걸리지 않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한편 우회하는 동안 제가 두려움에 떨며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알아차린 그 전에 남자는 계속 정중하게 웃으며 한국어로 안심시켜 주었던 겁니다. 얼마나 미안했는지 지금이라도 사과드리고 싶네요. 왕 씨는 한숨을 크게 내쉬며 오린 그건 그저 끔찍한 오후였네요. 라며 그 긴 밤에 가장 어지러운 진실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의 끔찍했던 첫날 밤은 당황스럽지만 순진하게 마무리되었어요. 택시를 타고 경찰과 마주쳤던 그 무서운 순간을 계속 되새기며 제가 놓쳤던 문화적 뉘앙스를 되새겼습니다. 한국인 동료 연주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 의사소통의 단절을 부드럽게 풀어주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당황하거나 수치심을 주는 것을 피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가 안타깝게 설명했습니다. 운전기사는 기분 좋은 외국인 손님을 교통체증에서 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충격적인 경험으로 여전히 정신이 혼미했지만 저는 문화적 오해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주는 한국인은 실수를 인정할 때 드라마틱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사회적 화합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의 섬세한 슬픔의 표현은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한국에 낯설며 어둡거나 위험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문화적 논리가 다른 것으로 다시 생각하게 했습니다. 루청의 사무실 근처에 있는 넓고 현대적인 사택에 자리를 잡으면서 서울에서의 첫 주를 순조롭게 보냈습니다. 베이징의 허름한 아파트에서 벗어나 단열 깨끗한 물 원활한 인터넷과 같은 기본적인 편의시설에 만족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답답한 공해와는 다른 서울의 밝은 햇살과 건조한 공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민준과 다른 동료들을 자주 만나 점심을 먹으며 비빔밥과 같은 한국 음식을 즐기면서 술잔을 따르고 소금을 나눠 먹지 않으며 젓가락으로 가리키지 않는 등 복잡한 사회 규칙을 지키며 지냈습니다. 문화적 관습과 명소를 소개해주는 친구들의 신나는 이야기는 외로움을 달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보랏빛 배추와 빨갛게 익은 고추, 반찬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반찬이 넘쳐나는 번화한 시장을 둘러보았습니다. 구불구불한 골목길과 갑자기 펼쳐지는 산의 풍경은 저를 발견해 즐거움으로 사로잡았습니다. 또한 근처 숲길을 걷는 하이킹 클럽에 가입해 새로운 팀원들과 유대감도 깊어졌습니다. 겨울의 어둠이 봄의 파스텔톤 빛으로 바뀌면서 고궁부터 콘크리트, 고가도로까지 곳곳에 피어난 벚꽃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언어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사회의 질서정연한 리듬과 매혹적인 계절의 향연에 서서히 매료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초여름에는 친절한 직원들의 인내심 있는 도움으로 휴대폰 요금제를 한국통신사 KT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통역이 되지 않는 휴대폰 계약이 얼마나 낯설게 느껴졌는지 생각해보면 저는 이것이 제가 한국에 동화되었다는 진정한 신호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밤 시내에서 마가렛을 만나 저녁을 먹기 위해 기다리면서 저는 마치 서울의 눈부신 도시 풍경을 스캔하는 현지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마가렛이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제가 불과 몇 달 전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눈에 띄게 적응했는지 말해주었습니다. 정말 너 달라졌는데 너 정말 한국을 받아들였구나. 이제 중국어 억양도 귀엽게 바뀌었어. 그녀가 놀려댔어요. 저는 베이징에서의 첫 몇 달이 베이징과 마찬가지로 소외감과 잘못된 출발로 가득 차 있었다고 고백하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문화는 나랑 더 잘 맞고 모든 게 이해가 돼. 저는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은 명확한 사회 규칙을 따르고 이해가 안 되면 정중하게 설명을 해줘. 소피아는 투명한 의사소통보다 체면을 중시하는 중국의 미묘한 눈빛과 체면을 중시하는 제 모습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음산한 회색빛과 대비되는 밝음은 분명 기분 좋게 느껴질 거야.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서울로 이사 온 후 파란 하늘과 푸르른 자연에 대한 동경이 더욱 커진 저는 진심으로 동의했습니다. 웨이터의 등장으로 저희 찬사가 중단되었습니다. 웨이터가 여러 가지 반찬을 정성스럽게 차려주며 각 메뉴에 대해 열정적으로 한국어로 설명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소한 고사리 순과 알싸한 무절임에 대한 그의 설명을 들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제 신기함을 눈치챈 마가렛이 웃으며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예상치 못했지만 아름다운 새집을 위해 건배. 그녀가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나는 수락의 의미로 그녀의 잔을 부딪혔다. 과거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제 중국보다 더 따뜻하고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김치를 먹으며 마가렛은 광활한 중국 전역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그녀의 최근 활약상을 들려주었습니다. 하얼빈의 영화의 겨울 어둠 우한에 지칠 줄 모르는 여름. 습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초창기에 받았던 영문화 충격이 다시금 떠올랐습니다. 저는 마가렛에게 한국은 반짝이는 타워와 산들바람이 부는 화려함으로 저를 유혹하지만 중국의 미로 같은 마음은 여전히 저를 고집스럽게 피하고 있다고 비밀스러운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모그로 뒤덮인 풍경과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제 마음속에서 동양의 이국적인 느낌을 정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옆 테이블에서 음식을 나눠 먹으며 생생하게 대화하는 현지인들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다양성과 발견이 실제로 이 대륙을 정할 때 저는 중국의 잣대로 아시아를 불공평하게 제한하고 있었어요. 모든 곳이 베이징과 같을 거라고 기대하다 보니 서울의 아름다운 차별성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날 밤집으로 돌아오는 길 노랗게 물든 밤하늘에서 공에 오염되지 않은 채 밝게 빛나는 여름 별자리를 발견했습니다. 선명하게 빛나는 별자리를 보며 중국의 장막과 달리 매일 새롭고 선명한 색조로 모습을 드러내는 서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늑한 아파트에서 니엘과 화상 채팅을 하며 몇 달 안 떨어져 지내느라 짧게 나눈 대화에 대해 마음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서울의 활기찬 도시 에너지와 생동감 넘치는
제 모습을 본 니엘의 경이로운 반응에 예상치 못한 낙관론이 생겼습니다. 저는 베이징의 흐릿한 스카이라인이 아닌 지식이 풍부하고 친절한 가이드가 길을 밝혀주는 서울의 미지의 모험을 꿈꾸며 잠이 들었습니다. 중국이 요구했던 것처럼 나를 완전히 포기하라고 요구하지 않고 나를 자국민으로 맞이해준 한국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